네,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5번째 페이지. 과학자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한국괴물 채집가이자 또 방송가가 탐내는 입담꾼이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역시 울림통은 여전하시네요. 네, 이게 들어올 때 음악이 매우 그루비하고 좋군요. 리듬 타고 계셨군요. 네, 이렇게 그루비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라디오 방송 정말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은 굉장히 뜻으로 좋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수식어가 지금 몇 개예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수식어를 좀 쪼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학자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쪼갠 거죠. 공통분모인데 쪼갠 거죠. 뭐 방송꾼이자 뭐 입담꾼이면 좀 쪼갠 거죠, 이런 그렇죠. 거. 저희 방송국 사람들이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기적이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소개한 수식어 중에서 네. 본인의 본캐는 이거다. 크게 그걸 다 쪼개놓은 걸 다 합쳐보면 네. 크게 이제 두 줄기는 약간 과학자, 공학인 그리고 이제 작가, 문학가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이자 문학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돌인데 그러십니까? 문이과를 넘나드시는군요. 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문과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건 진짜 네. 충격적인데. 네, 문과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또 미리 작가님의 SNS를 슬쩍 좀 염탐을 해봤는데 그러십니까? 정말 저희 잡지사가 필요로 하는 분이다. 온갖 잡다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좀 의외였던 게 네. 며칠 전에 짧은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네네. 사랑이 어려운 까닭은 사랑은 미터법으로 재울 수 없기 때문이겠지.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2000년대 약간 미니홈피 감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미터법이라는 세계 표준 단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울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따라서는 아직도 온도를 말할 때 뭐 화씨 온도를 쓴다든가 키를 말할 때 뭐 몇 핀트 몇 인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우리나라에서 몇 피트 몇 인치를 인치 쓰니까 아니면 뭐 거리를 마일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나라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넓이를 이야기해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평으로 넓이를 이야기한다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세제곱미터인지 뭔지. 저는 세제곱미터 아니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부피에 다니고요. 이런 문돌이라서. 문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것은 단위를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미터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공학인으로서. 진짜 공학인으로서의 고민이네요. 예를 들면 뭐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 엄중한 외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겠다. 저는 일단 치라는 단위를 쓴 것부터 잘못되었다. 한치면 한 2cm 넘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오차 한 1cm밖에 오차 안 났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말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1mm의 오차도 없이 1mm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다 자연스럽게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생각했는데 되게 심오한 고민이 담겨 있었네요. 그래서 사랑도 미터법이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명언으로 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도 진짜 가끔가다 이제 그 취미로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떤 분이 진짜 깜짝이야. 어떤 분이 진짜 진짜 오늘 몸이 천근 만근 같다. 근이라는 단위를 과연 써도 되는 것인가? 600g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네네. 진짜 오늘 발바닥에 1톤짜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왠지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1톤 정도 어떤 느낌인지 딱 오고 걱정이 되고 소형차 한 대 정도의 무게 천근 만근이면 어느 정도 감 없잖아요. 감 없죠. 이런 것부터 우리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 저희가 잡지사에서 다 앞으로 수용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잡지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삶의 큰 두 줄기가 과학과 문학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이렇게 버무러질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왠지 문학적이고 뭔가 시적인 감동이 있는 듯하는데 알고 보면 과학적 배경이 탄탄하게 있고 따라가다 보면 과학 문학 둘 다 알게 되는 짬짜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동이지만 미터법으로 감동의 무게를 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문과생도 또 이과생도 모두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고전 문학을 또 한 단락 소개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대신 한번
사극톤으로 좀 무게 잡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헴. 하늘을 날 듯한 기세에 타오르는 불을 앉아서 구경하노라니 때때로 변하는 모습은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 긴 밤 내내 빛으로 밝히는 모습 철쭉이 핀 것도 같네. 자리에 가득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여라. 좋은 시절의 위엄을 이때껏 보지 못했던 것이려니. 멋있네요. 사극이었다면 이제 조연이 이쯤에서 아유 우리 도련님은 저렇게 시도 잘 지으시고 막 이런 말이 이제 딱 나올 법한 약간 그런 느낌. 호롱불 들고 그런 옆에서. 느낌. 그렇군요. 훌륭했군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뭐 불을 구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뭐 화재가 나는데 불 구경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시를 이렇게 멋있게 쓴 것을 보면 그러게요.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남긴 사가집에 나오는 시 한 수인데요. 서거정이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그 불꽃놀이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조선시대 불꽃놀이의 압도적인 모습을 남겼다. 오늘 그렇습니다. 화양 얘기를 뭐 들려주신다더니 불꽃놀이의 기록을 아예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바로 화약이라고 하는데 화약이라는 게 정확히 뭐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사실 정의 내리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잘 터진다, 무기로 사용한다, 뭐 이런 거라고 해도 뭐 핵폭탄을 화약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화약이라고 하면 질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질이 아주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과 빛을 내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주변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화약이라고 보통 하죠. 폭발한다고 다 화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질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설탕 같은 것도 그런 거 밀가루도 설탕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불 붙이면 불 붙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곱게 갈아가지고 먼지처럼 이렇게 날리게 하면 그걸 이제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 아주 작은 가루일수록 화학 반응을 더 잘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설탕을 물에다가 녹인다고 해도 각설탕보다는 빻아놓은 고운 설탕이 물에 더 잘 녹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밀가루 덩어리보다는 밀가루를 곱게 갈아 놓을수록 불을 붙여도 더 잘 볶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같은 것만 아주 곱게 먼지처럼 날리고 있을 때 누가 잘못해가지고 전기 스파크 같은 걸 한번 튀어줬다 그럼 불이 확 붙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뻥하고 폭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먼지가 폭발한다라고 해서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데 어이없게 일어나는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폭발한다고 해도 화약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의도성을 가지고 주로 질소계 물질, 질소 화합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에 약간의 이제 화학을 조금 가미해 보면 이야기가 화학을 또 함이 훨씬 재밌어지는데 그 과자 같은 거 포장을 할 때 안에 공기를 채워 넣어 가지고 뭘 이렇게 좀 빵빵하게 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기 대신에 보통 이 기체를 많이 주입을 하죠. 바로 질소 아니에요? 바로 질소 기체를 많이 주입합니다. 왜 질소 기체를 주입을 할까요? 산소 이런 거 주입해도 뭔가 신선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산소 기체를 주입을 하고 하필 질소 기체를 주입을 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왜냐? 그게 뭐냐면 질소 기체는 원래는 화학 반응을 되게 안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요. 근데 화약의 원료라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심오한 화학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자는 오히려 보존을 오래 시키려고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그런 질소 기체를 주입을 합니다. 산소 기체나 예를 들어서 뭐 불소 기체 이런 걸 주입해 놓으면 그런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래 놔두면 안에 있는 과자가 막 변질되겠죠. 치아에는 좋을 수 있나요? 치아에는 미량 들어가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에 넣어놓은 과자를 변질돼서 못 먹게 되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질소 기체 같은 걸 주입합니다. 그래서 질소 기체가 그만큼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 다른 교묘한 불안한 물질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조금만 건드려줘도 그 안정한 화학 반응 안 일으키는 질소 기체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질소 기체가 그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가 있는 물질을 잘만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면서 질소 기체로 변하려고 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 물질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겠네요.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네. 그럼 그 질소 중에 제일 많이 널려 있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잖아요.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80%가 질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화학 반응을 되게 안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과자봉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도전을 했지만 성공한 학자들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용케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질소 기체가 불안한 다른 물질로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불을 댕기면 확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화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서양 과학자들도 그거를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화약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서양도 그렇고 그런 인공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서 그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불안한 물질로 변해 있는 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뭐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 이런 거 하면 암모니아 냄새 이런 얘기 한다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암모니아가 대표적으로 질소가 들어 있는 불안한 물질입니다. 암모니아만 모아가지고 불 붙이면 불 잘 붙습니다. 터집니다. 화재가 크게 나요. 소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에 나오는 암모니아만 잘 모아가지고 걸러내어서 어디 이렇게 잘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화약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화약을 만들던 초기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 질소가 들어있는 그런 불안한 물질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화장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노렸던 거. 화장실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화장실로 사용했던 곳. 그런 곳 근처에 있는 땅에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스며 나와가지고 뭔가 딴 걸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위해서.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20세기 초에 인공적인 완전히 인공적으로 공기 중에서 질소를 쑥쑥 뽑아내가지고 딴 물질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류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아내서 쓰는 질소계 물질들 중에 제일 요긴하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염초라는 물질이거든요. 염초. 그래서 염초가 화약의 주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재료이자. 그래서 그 염초를 뽑아내는 관청이 조선시대에는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청을 이제 염초청이라고 불렀는데 이 염초청의 담당자들은 여기저기 뭐 서울 시내 각종 도시들 여러 뭐 산중에 좀 토질이 특이해 보이는 곳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곳에 있는 흙에 그럼 염초 성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맨날 검사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그냥 뭐 풀을 뜯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분을 봐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성분 분석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맛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살짝 맛을 보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노하우가 내려오고 있었겠죠. 맛이 약간 찝찝한 듯하면서 조금 매콤한 맛이 나면 염초가 많이 들어있는 흙이다. 근데 이게 화약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 염초청 사람들은 정말 아무데 가서나 이 흙을 다 찔러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궁궐 뒷뜰 같은 데도 가서도 거기서 사실 염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알아보고 막 일반 극한 직업이네. 일반 민가 같은 데 가서도 좀 당신 마당에 염초가 많이 있으면 우리 좀 파가려고 한다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은 흙을 파먹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멋있게 꾸몄을 거거든요. 분명히 막 깃발도 하나 좀 들고 있고 어명이요 뭐 이런 것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흙 좀 먹고 이렇게 자존감은 또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염초청 관리들을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대요. 왜냐하면 흙 좀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흙을 왜 맛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염초가 많이 나오는 집이다. 그럼 다 파가겠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집에서 땅 막 마당 맨날 파가는 거예요. 아이 보쇼 밤에 우리도 좀 쉬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밤낮으로 그렇게 흙파하고 다닙니까?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겁니까? 더 이상 염초가 없을 때까지 한다고. 국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화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초청 관리들의 그 위세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저희 에디터 한 명이 찾았는데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최무선 중림칠연 김부식 이런 부분이 있대요. 화포최무선. 노래에서는 약간 잘하고 신감 없게 부르시는군요. 아까 시 읽을 때 진짜 멋있게 읽어주셨는데. 가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무단정치 정중부 약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 맡겼네요. 그 화포최무선 맞습니다. 그 화포최무선. 이 사람이 최초인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말의 인물인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애초부터 무슨 뭐 무인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내가 화약을 개발하면 진짜 공을 많이 세울 수가 있겠지. 최고의 1등 장군이 될 수 있겠지. 백전백승할 수 있겠지. 이래서 화약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 일반인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당시 중국의 원나라였죠. 원나라에는 화약이 개발돼가지고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고려 시대 말에도 그 화약을 도입을 해가지고 불꽃놀이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불꽃놀이 같은 게 굉장히 멋있고 저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국방을 위해서도 무기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는 저걸 못 만들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일반인 치고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하네요. 일설에는 사실 정확한 건 몰라요. 기술이 아주 상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일설에는 이분이 대를 이어가지고 이런 화약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중국과 고려를 왔다 갔다 하던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좀 알아내고 노력을 많이 하시렸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무선 이분이 약간 상인 가문이거나 아니면 상인 가문 쪽 사람하고 친분이 깊었다라고 추정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렇게 귀한 게 화약인데 저거를 내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한몫 잡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한몫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이익도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화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리들이 잘 안 믿어줬다라고 합니다. 화약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화약이 뭐 집에서 대충 뚝뚝뚝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줄 아냐고. 내가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화약 만든다고 막 다 흙 먹고 다니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 당신이 화약을 만드냐고. 그렇죠. 뭐 하던 사람이냐고 당신이. 그래서 막 뭐 약간 시연 같은 것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다 결국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화포 담당자가 되고 대대로 이 화포 가문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을 떨친 거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 네가 화포를 개발했으니까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화약하고 화포를 들고 가가지고 왜구들을 해적들을 무찌르는 그 실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위인전에는 정말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노래도 실리고. 어떤 애국심으로 불타가지고 내가 만든 이 화약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용감하게 나가는 그런 걸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위인이니까 저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막 갖고 계셨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서로 되게 당황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몫 잡아보려고 화약을 개발했는데 좋은 것 같다. 이병 통지서가 날라오고. 직접 입대해서 싸우라고 전쟁터로 가시라고.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 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쨌든 큰일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무선은 그렇게 당황해서 겁먹지 않고 실제로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지고 왜구를 무찌르고 해적들을 소탕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약이 기본적으로 무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화약 기술을 손에 넣으면은 군사력이 국가적으로 증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우리 조선이 보유한 대포의 수가 생각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의 태종 임금, 그러니까 조선을 만든 태조의 아들이죠. 그때쯤 되면 이게 수다, 이게 미래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포를 막 찍어냅니다.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뭐 동국여지 승람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전국의 어느 도에는 화포가 몇 자루가 있고 몇 자루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합쳐 보면 10,000자루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대한민국 육군이 포병이 되게 강하다라고 세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포병이 갖고 있는 대포 문수가 뭐 많게 잡아야 뭐 6,000문, 7,000문 뭐 8,000이 될까 뭐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네요. 근데 지금보다 더 많았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포가 이때 화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겠죠. 훨씬 더 그렇겠죠. 막강합니다. 한 대 같은 한 대라도. 그렇지만은 대신에 조선 시대라는 그 500년 전인데, 500년 전, 600년 전인데 그때 미래에는 다 이걸로 싸운다. 막 다 활쏘기 연습하고 막 칼 싸움하는 막 검술 연습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들하고 높은 사람들이 야 너 최무선 못 봤냐? 미래에는 그런 걸로 안 싸워 다 이걸로 싸운다. 너 최무선 못 봤냐? 라고 해가지고 화약하고 대포를 찍어내기 시작해가지고 10,000개를 찍어놨다라는 거는
조선 시대에 사실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 큰 전쟁이 없이 네. 나라가 국방이 상당히 안정되었던 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국방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미래를 보고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럽에서는 화약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원탁의 기사할 때 그 기사들이 사라졌습니까? 아, 유럽에서는 기사 옛날에 무용담 보면 많이 나오죠. 기사가 되게 백마탄 멋있는 기사. 거잖아요. 예. 뭐 투구 방금 전에 쓰고. 말씀하셨듯이 카멜롯 뭐 아. 이런 거 있고 아더왕, 뭐 기사 윌리엄. 아서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도 이제 뭐 영국의 여왕이나 이런 사람 기사 자기를 내려줄 때는 칼을 꺼내 가지고 뭐 이렇게 귀 옆에 이렇게 하면서 기사 자기 내려주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할 때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귀 옆을 예, 진짜 칼로 하니까. 서슬퍼런 칼이. 예. 지금 이제 뭐 찰스 왕도 사실은 그렇게 연세가 뭐 예. 정정하시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연세인데 네. 저 큰 칼을 과연 잘 다룰 수 있을까? 약간 좀 무서울 거예요. 기사의 전통이거든요. 칼을 들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는 거. 예, 그래서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세 명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명성을 많이 떨치고 수많은 모험담을 낳았던 세 삼총사. 명이서 몰려다니면 삼총사라고 하죠. 예. 삼검사가 아니에요. 삼기사가 아니에요. 총사. 삼궁사도 아니에요. 삼총사죠, 총사. 그 총이에요? 네, 그 총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쯤 되면 네. 이미 멋있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총인 거예요. 영어로 Three Musketeers라고 합니다. 달타냥 그 사람들이 총 들고 다닌 거예요? 머스케티어스라고 합니다. 머스켓 들고 다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어로 멋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프랑스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실존 인물들에서 따온 소설이에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주로 국왕 근처에 네. 정예 병력들을 주로 총 잘 쓰는 부대로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총사, 머스케티어, 머스킷. 옛날 방식의 총을 이제 머스킷이라고 하거든요. 조총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조총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약간 조총수, 조총사 뭐 이 정도 될 텐데 앞에 조자는 잘라버리고 약간 조총사 이러면 좀 약간 발음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발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자는 잘라버리고 그냥 총사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총사, 삼조총사 이러면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알았다고. 삼총사가 멋있어. 삼총사라는 식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갑옷을 입으면 칼은 좀 막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찌르기 공격 같은 거 이런 건 제법 잘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갑옷 무겁게 입고 막 칼싸움 하는 거 열심히 연마하고 이런 거를 막 되게 중시했는데 말 타고 갑옷 입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멀리서 총으로 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칼싸움 연습을 잘했다고 한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죠. 무기의 성장에 따라서. 더군다나 특히 이건 뭐 결국은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이 총이 특히 많이 강조가 되었었냐라고 하면 칼싸움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칼싸움 잘하는 사람을 키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검도해 보시면 검도 실력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선수들처럼 싸울 정도가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수년을 연마해야죠. 그렇죠. 우리 농사지면서 살면서 뭐 검도 연습까지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바쁘죠. 더군다나 그게 뭐 그렇게 목검이나 죽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제대로 본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성격을 그 정도로 맞춰가지고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활 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총 쏘는 거는 장비만 마련해 놓으면 누구든지 애지간히만 가르치면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쏘기만 하면 특히 여러 명이서 쏠 때는 한쪽 방향 야 하여튼 저쪽으로만 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쏘기만 하면 뭐 총을 방아쇠를 세게 당기는 사람이나 아웃풋이 보장돼요. 약하게 당기는 사람이나 좀 비실비실한 사람이 쏘나 등치 좋고 힘센 사람이 쏘나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죠. 똑같아요. 날라오는 총알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라든가 뭐 검사 이런 사람처럼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킨 그런 귀족인 사람들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농민들인 사람도 불러 모아가지고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강력한 병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니까 병력의 규모도 10,000명, 10만 명 막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사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누가 병사를 1,000명을 몰고 왔다 이러면 와, 저 사람은 기사를 1,000명을 두고 있다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10만 명을 막 몰고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만 명을 평소에 검도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키웠을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을 총만 10만 자로 나눠주면 총술만 가르치면 장전해가지고 방아쇠 당기면 나간다. 이것만 가르쳐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역사를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귀족의 시대를 끝내고 평민의 시대로 뭐 잘 쏘는 사람이 땡기건 뭐 귀족이 땡기건 평민이 땡기건 노비가 땡기건
뭐 잘생긴 사람이 땡기건 못생긴 사람이 땡기건 힘센 사람이 땡기건 약한 사람이 땡기건 그렇죠. 방아쇠를 땡기면 총알은 똑같이 평등한 총알 한 발이다. 약간 계급 간 힘의 역학관계도 좀 바꿔놓은 사건이다. 그런 무기가 바로 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무기에 사용되던 화약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불꽃놀이라는 또 즐길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조선시대에도 불꽃놀이 즐겼나 보네요. 아까 제가 기록에 읽은 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불꽃놀이가 멋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아까 시에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네. 그 불꽃이 터뜨릴 때 그 화려한 어떤 그런 불빛, 네. 강한 빛, 네. 그리고 큰 소리 이게 귀신, 악귀 이런 거를 쫓는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폭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폭죽을 들어봤죠? 터뜨린다. 예. 예, 실제로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생일 때 때도 폭죽 터뜨리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쵸, 그쵸. 뭐 CBS에서 뭐 요즘 시청률이 음. 청취율이 높아져가지고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제발, 이런 식으로 제발 좀. 예. 예.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폭죽에서 네. 폭은 뭐 폭발하니까 폭이라는 한자를 썼을 것이고 그렇죠. 예. 죽이란 말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죽자예요 이게 도대체? 뭐 죽겠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폭죽 죽은 뭘까요? 뭐 죽먹은 먹는 죽일까요? 빵하고 터뜨리는데 그게 이제 죽처럼 맛있다 뭐 이런 걸까요? 뭐죠? 죽이 무슨 죽이에요? 대나무 죽자입니다 의외로. 대죽. 예. 왜죠? 그래서 네. 예전에 화약이 나오기 전에 네. 중국 풍속으로 네.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네. 대나무를 불 속에 잘 넣어가지고 터뜨리면 네. 대나무 마디가 막혀 있던 부분에 공기가 가득 찼던 게 뻥 터지면서 네. 빡 하고 아주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악귀를 쫓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전래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예. 전라남도 지방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한 50년대 60년대까지도 이렇게 네. 대나무를 터뜨리면서 액마기를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대나무가 터진다라는 말에서 폭죽이 나온 것인데 아. 화약이 개발된 다음에 네. 어떤 사람이 약간 잘난 척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이렇게 폭죽 빵빵 터지면서 네네. 이렇게 소리가 커지니까 귀신이 다 물리쳐지겠지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너 대나무 갖고 뭐 하는 거야? 내가 훨씬 더 화끈하게 귀신 쫓는 거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예. 자기가 개발한 화약을 귀신 다 가지고 모아와. 터뜨리는 그런 예.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엄청난 소리가 그랬겠죠. 나니까. 예, 예. 예,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멋있게 보여줄게라고 해서 예. 장치를 만들어서 네. 공중으로 막 치솟 쓰면서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줬겠죠. 아. 조선 시대의 이 불꽃놀이 기술은 예.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음. 이미 어떤 경지에 돼 있어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막 꽃처럼 터지는 이런 거 물론이고요. 용제총화라는 책에는 이 불꽃놀이 중에 약간 절정 부분에 이르면 네. 불꽃놀이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요즘에 가끔 공연 같은 거 하면 네. 가수들이 레이저 조명이나 아니면 LED 같은 걸로 막 멋있게 그렇죠. 막 이렇게 쇼할 네. 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 화약 불꽃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주로 이 춤을 추는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등에다가 뭔가 돌아가는 장치 같은 거를 지고 공연을 하면 조선시대 때? 등에서 막 불꽃이 막 계속 발사가 되면서 예. 손에서 막 불꽃이 막 내뿜으면서 막 예, 이러면서 예.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런 어. 공연이 절정 부분에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였대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불꽃 이거 기술을 요즘으로 치면 그 미국 그 탤런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약간 뭐 위험하다고 했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도 약간 뭐 방탄조끼 같은 거 다 입고 예. 구경하면 되니까 야. 그 정도로 발전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였던 사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또 기독교 제휴 예. 잡지사기 때문에 뭐 그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뭐 예. 귀신이 뭐 불꽃 좀 심한데 이러면서 예. 도망가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었던 아,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런 쇼에 돈나 그리고 뭐 귀신 쫓는다 그걸 진짜 믿으시냐고. 조선시대 성종 임금 같은 경우에 불꽃놀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성종 그래서 임금이? 불꽃놀이 막 성대하게 한다고 막 예산 많이 투입하려고 하면 예. 신하들이 예. 아니 이걸 진짜 뭐 귀신 쫓는 거 믿으셔서 이런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이게 네. 이거 가난한 분들한테 지금 밥을 지금 몇 끼를 돌릴 수 있는데 혈세 낭비다. 이거를 하룻밤에 그냥 태워가지고 날리려고 하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면 성종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종 임금님이 단순히 불꽃놀이가 즐길 거리가 아니다. 이거 웃자고 하고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외교 국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의 문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이 불꽃놀이는 보통 이제 새해 첫날이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불꽃놀이는 새해 맞이 행사인 거예요. 예. 그거를 궁중에서 하면 예. 임금님 혼자 자기가 신기하다 이러면서 재밌다고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온 그 궁중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부르는 김에 누구를 부르냐면 예. 이웃 나라의 사절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봅니다. 사신들. 주요 사신단들이 있거나 이웃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있거나 이런 네. 사람들이 있으면 예. 최대한 다 부릅니다. 뭐 여진족, 무슨 뭐 몽골족,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네. 뭐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 있으면 다 불러가지고 같이 보게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왜냐면 예. 오키나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에 많이 왔어요. 당시 사람들이. 별도의 왕국이었죠. 그렇죠. 예. 류큐 왕국이라고 예. 하죠.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온 사람이 오면 다 같이 구경을 합니다. 어. 그걸 하면서 그렇게 온갖 화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거를 남김없이 그렇게 다 날려버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뭐 여진족들이나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이 나라는 화약이 얼마나 썩어나면 이런 쇼 한 번에 저렇게 화약을 많이 날릴까. 그리고 막 그 화약을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막 희한한 모습으로 폭발되는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예. 막 노래 부르면서 예. 막 화약 폭발합니다. 한 발 두 발 막 이런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리드미컬하게 화약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교묘하게 장치를 했길래 저렇게 리듬에 맞춰서 화약이 한 발 두 발 빵빵 터질 수가 있을까? 저걸로 만약에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쏘면 대포가 막 자동으로 막 수백 발이 날아오고 이런 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겁을 먹으면서 조선에는 쳐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약간 일종의 에어쇼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에어쇼 하는 게 뭐 예. 에어쇼 하면 뭐 이상한 뭐 모양 뭐 태극막 그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태극막 얼마나 깔끔하게 그리냐 이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한 전투기를 가지고 저 정도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 우리나라 공군력의 기술력과 그렇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저 올림픽 개막식 때 온갖 최신 기술 다 갖다가 막 드론 띄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이제 느낌이네. 매년 하는 게 사실은 불꽃놀이의 진짜 의의였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는 조선의 화약 기술은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준 것 같다. 신이 내려. 물론 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약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과시용이었네. 그 정도로 느꼈다라는 것은 확실히 주변 이웃 나라의 기술력, 국방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성종이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에 여의도 불꽃 축제를 보면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구나. 엄청 탄복을 하시겠네요. 한편으로는 예. 아직도 이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새로운 걸로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봐라. 건데, 또 라떼론으로. 불꽃이냐 500년째. 그럴 약간 수도 이런 있네. 반응도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재밌네요. 일단 우리의 전통 토속적인 풍습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게. 근데 이렇게 화약을 비교적 손에 빨리 가지게 된 조선이 임진왜란 때 가서는 일본의 조총이 막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조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혁신적인 걸 하나 도입한 게 있습니다. 방아쇠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가늠자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총에 비해서 가늠자, 가늠쇠가 달려 있다라는 거는 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총 이전의 총은 대체로 그냥 방향을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일제히 쏘는 거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쪽에 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날아가다 보면 좀 많이 맞겠지. 좀 얻어 걸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쏘는 거였거든요. 근데 조총은 가늠자 가늠쇠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준을 해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쏠 수가 있어요. 이강민을 노릴 수 있다. 한 사람을 뭐 굳이 노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총이라는 이름도 이 새 조자를 써가지고 새도 맞출 수 있는 조도 맞출 수 있는 총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총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조총보다는 조선에서 사용하던 화포가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더 강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대포알이 막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대포 중에는 큰 대포알을 넣어서 쏠 수도 있었지만은 작은 탄환을 여러 개를 장전해가지고 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한 번에 막 200발씩 조준해가지고 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총이. 그러니까 조총 같은 경우에 병사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주는 거죠. 얼마 전에 개봉한 한산 같은 영화만 봐도 우리 막 대포 장전하고 막 한참 동안 막 작업하는 동안 조총으로 막 수십 명씩 죽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임진왜란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순신 장군도 결국은 조총 때문에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무서운 무기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무서운 무기라 가지고 아이고 뭐 큰일 났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네.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총을 굉장히 열심히 도입하려고 그 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조선이 조총을 엄청나게 많이 쟁여놨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극에 요즘 이제 사극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 사극을 보면 네. 조선 후기의 병사들이 여전히 창칼 같은 거 들고 많이 싸웠거든요. 네.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조선 후기가 되면 17세기, 18세기 정도가 되면 조선 군사들의 기본 무기는 조총이었다. 아, 우리도. 그러니까 총 들고 싸우는 게 기본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조총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네. 또 조선 후기에 한 200-300년 정도 네. 그 정도의 평화 시대가 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아,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잠깐. 그 작가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화약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영화 고스트버스터즈를 떠올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제 화약을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하는 게 처음에 악귀를 쫓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임금님 중에 심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를 몇 명 있었어요. 예, 예. 그중에 이제 제일 심취했던 사람으로 단연 꼽을 만한 사람이 예. 광해군 임금 같은 사람입니다. 광해군이? 네, 광해군은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어떤 약간 광기의 이미지죠. 네, 수사를 예. 했다든가 사람을 많이 뭐 벌을 줬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좀 캥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궁전에 악령 악귀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나나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 이런 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전이나 궁궐에 있는 악귀를 내쫓는 어떤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무슨 뭐 구술을 한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랬을 것 같잖아요. 네. 아, 이분은 아닙니다. 그럼요. 뭐 임금이겠다. 조금 더 화끈한 걸 해보고 싶겠죠. 아, 화끈한 거. 그래서 포를 쏘고 다니다. 귀신한테. 포를 쏘고 다녀달라라는 의식을 만듭니다. 그럼 뭐 허공에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사를 이제 방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 쏘는 행사다 이 뜻이죠. 그 방포사를 맡는 그 전담 관리들을 뽑아다가 한 20명 정도 뽑아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서 그런 사람들을 차출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뽑았겠어요? 이 화약을 만들고 화포를 만드는 기술자들. 아까 그 무슨 청이 있었잖아요. 네, 화포장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화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아니까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귀신 쫓는 것도 잘 해봐라라는 임무를 맡긴 거죠. 그래서 고스트버스터와 비슷한 느낌 드는 게 고스트버스터즈 영화 보시면 특히 이제 뭐 1편 이런 거 보시면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내용의 영화이지만 주인공들이 다 과학자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과학자들이 무슨 이상한 전자장비 같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최대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방역 소독하시는 분처럼 있고 뒤에 막 중장비 막 메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막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 화포장들도 사실은 그때 당신으로 보면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인데 임금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기술로 귀신도 쫓으라고. 아니 우리 뭐 해병대도 아닌데 귀신까지 쫓아야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광해군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조아려야죠. 열심히 여기저기 막 포를 쏘면서 임금님은 오늘은 진짜 귀신 잘 쫓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많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그 다른 나라에 안 새나가도록 되게 조심했다면서요, 조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이런 마을에서는 최대한 화약 제조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혹시 누가 뭐 거래하러 오거나 아니면 표류해 가지고 왔다가 근데 마침 이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왔는데 조선 사람들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약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딱 보고 가 자기 나라로 최무선처럼. 조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약 만들더라. 그러니까 알리면 곤란하니까 바닷가에서 화약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돈 적도 있었고. 국가 기밀로 요즘도 굉장히... 사실 막 국방과학연구소 이런데 기술력 유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네요. 역사. 굉장히 조심했던 거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작가님께서 그 화약의 개발은 하늘의 영역이었던 빛을 인간이 만들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놀라운 빛이 터지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뭐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예로부터 뭐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이럴 때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사실은 무슨 뭐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네. 뭔가 신비한 게 나타났다, 예. 아니면 뭐 초능력을 사용한다 이러면 막 빛이 나오고 뭐 뻥 터지고 이런 걸 맨날 보여주죠. 예. 옛날 사람들 그게 다 신비한 거라고 생각했을 용의 거예요. 눈물에서 네. 왕이 승하하면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거. 그리고 예. 조금 더 옛날에 나왔던 주로 이제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예. 산신령이 갑자기 등장할 때 뭔가 이렇게 펑 이렇게 터지면서 연기가 무럭무럭 예. 나오면서 예. 산신령이 등장하죠. 아, 그러네. 예, 그런 게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막연한 신비로운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화약이라는 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술, 사람이 개발해낸 화약으로 그런 산신령이 등장할 때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던 그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람이 열심히 개발해 나간 기술이 점점 더 어두운 그런 신비의 영역을 파헤쳐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과학 기술이 초기에는 어떻게 활용됐는지, 옛 문헌 속엔 어떻게 기록됐는지 오늘 화약 기술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나오는 영상판 조회수도 좀 화약처럼 빵빵 터졌으면 좋겠고요. 곽재식 작가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의 잡지사에서는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또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검색하셔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짧은 5개 이야기로 구성된 잡지사 9월 창간호 이제 오늘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10월호도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